장례식에서 흑인 쌍둥이는 엄마가 살아있어 라고 소리쳤고 한 변호사가 진실을 발견했습니다. 애도하는 가운데 믿을 수 없는 순간이 침묵을 깨뜨렸습니다. 두 명의 어린 흑인 쌍둥이가 일어나 엄마가 살아있어 라고 선언했습니다. 그것은 순수함의 깊은 곳에서 나온 외침이었지만 그저 슬픔이 말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아무도 감히 마주하려 하지 않는 진실의 목소리일까요? 이것은 회복력, 묻힌 비밀,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 사랑의 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단호한 변호사의 눈을 통해 우리는 우리가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에 도전하는 숨겨진 현실을 밝혀내는 여정을 떠납니다. 만약 당신이었다면? 당신은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진실을 추구할 것인가요? 당신이 어디에서 시청하고 있는지 알려주세요. 저는 당신의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구독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이것은 단순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랑과 용기가 어떻게 운명을 바꿀 수 있는지에 대한 반영입니다. 장례식장은 사람들로 가득했지만 분위기는 우울하고 무거웠다. 마치 보이지 않는 안개가 모든 구석과 모든 얼굴을 뒤덮은 듯했다. 친구, 가족, 동료들이 모여 인생에서 힘의 기둥이었던 지수에게 작별 인사를 했다. 의뢰인을 위해 끊임없이 싸운 변호사이자 딸을 위해 모든 것을 바친 어머니였다. 교통사고로 사망했다는 소식은 차가운 물 한 통처럼 밀려와 모든 사람을 말문이 막혔다. 특히 지수와 깊은 우정을 나누었을 뿐만 아니라 직장 생활도 함께했던 서연이었다. 서연은 다친 관 옆에 서서 친구의 시신을 덮은 어두운 나무를 생각했다. 그녀는 순진하게도 더 확실하게 작별 인사를 하고 그녀의 얼굴을 마지막으로 보고 싶었다. 하지만 지수의 남편인 상우는 자신의 결정을 고수하며 사고로 인해 지수의 시신이 알아볼 수 없게 되었다고 그녀에게 확신시켰다. 누구도 보면 안 될 일이에요. 상훈이 말했다. 그녀는 이렇게 활기차고 운전석에서 조심스러운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갑자기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지수는 항상 딸들의 안전벨트를 매고 차를 시동하기 전에 확인하고 아무것도 자신의 통제를 벗어나지 않도록 시간을 냈다. 하지만 지금은 이해할 수 없을 만큼 부당하게 느껴지는 상실의 무게를 짊어진 서연이 있었다. 한편에는 5살밖에 안 된 쌍둥이 소녀 지혜와 혜진이 벤치에 함께 앉아 시선을 땅에 고정한 채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 서연은 무거운 마음으로 그들을 지켜보았다. 그녀는 지수에게 그들이 얼마나 큰 의미가 있는지, 지수가 그들에게 얼마나 큰 의미가 있는지 알고 있었다. 그녀는 지수가 원했듯이 그들을 보호하기 위해 무엇이든 할 것이라고 스스로에게 약속했다. 방 안의 침묵은 갑자기 지혜가 일어나 부드럽지만 분명한 목소리로 엄마는 아직 살아있어 라고 말하면서 깨졌다. 서연은 척추를 따라 오한이 흐르는 것을 느꼈다. 참석자들은 그 어린 소녀를 돌아보았다. 어떤 이들은 동정하는 눈빛을, 어떤 이들은 불편한 눈빛을 보였다. 그녀의 여동생 혜진은 그녀를 바라보며 동의하듯 고개를 끄덕였다. 마치 그녀도 그 확신을 공유하는 듯했다. 그래, 엄마는 아직 살아있어. 혜진은 똑같은 자연스러운 어조로 반복했다. 서연은 쌍둥이를 바라보며 그 말 뒤에 더 깊은 무언가가 있다는 것을 느꼈다. 방에 있던 대부분의 사람들은 슬픔에 잠긴 눈으로 소녀들을 바라보며 그들의 진술을 어린 나이에 겪은 고통과 혼란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서연은 마음 깊은 곳에서 그 이상의 무언가가 있다는 느낌을 떨칠 수 없었다. 지수가 아직 살아있다는 것은 정말 무슨 의미일까?
그저 소녀들의 순수함 때문일까? 아니면 서연이 완전히 이해할 수 없는 것일까? 서연은 불가능한 답을 찾듯 관을 잠깐 훑어보며 소녀들에게 다가가 무릎을 꿇었다. 엄마가 왜 아직 살아있다고 생각해? 그녀는 부드럽게 물었고, 그들이 불편해하지 않으려고 했지만 이해해야 했습니다. 지혜는 그녀의 나이에 설명할 수 없는 확신으로 가득 찬 크고 넓은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어젯밤에 말했어요. 지혜가 단호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모든 것이 잘 될 거라고 말했어요. 서연은 심장이 쿵쾅거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혜진은 고개를 끄덕이며 부드럽게 덧붙였습니다. 응, 울지 말라고 했어. 곧 다시 볼 거라고. 서연은 침을 크게 삼켰고 피부에 소름이 돋는 것을 느꼈습니다. 다른 모든 사람들은 방금 있었던 대화에 무관심한 채 방의 무거운 침묵 속에 계속 몰두했습니다. 그러나 서연에게는 소녀들의 모든 단어가 논리를 벗어난 무언가의 메아리처럼 울려 퍼졌습니다. 예식이 계속되었고 참석자들은 한 명 한 명 작별 인사를 하기 시작했고 서연이 느낀 공허함을 더 높일 뿐인 차갑고 고요한 분위기 속에서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모두가 떠나자 서연은 뒤에 남아 쌍둥이들이 눈물 없이 이상하게도 침착하게 관에 매달려 있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마치 엄마가 돌아올 거라고 확신하는 듯했다. 그날 밤, 서연은 잠을 이루지 못하고 지수와의 관계에 대한 모든 세부 사항, 모든 대화와 공유한 모든 순간을 머릿속에서 되뇌었다. 지수가 항상 실용주의와 예민함을 섞어서 삶에 대해 말했던 것을 기억했다. 서연은 딸들의 좋은 미래를 보장하기 위해 모든 세부 사항을 계획했다. 하지만 지금, 그날 밤, 상실의 무게가 그녀를 잠 못 이루게 했을 때, 지혜와 혜진의 그 말이 그녀의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다. 엄마는 아직 살아있어. 그들이 진짜로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 그 말은 북소리처럼 울려 퍼지며 점점 더 커지고 당혹스러워졌다. 그녀는 아무리 아프더라도 조사해야 한다고 결심했다. 그녀 안에 무언가가 지수가 완전히 떠나지 않았고 이 사고가 보이는 것만큼 명확하지 않다고 그녀에게 말했다. 그녀는 지수에게 빚을 졌고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을 잃은 소녀들에게도 빚을 졌다. 서연은 사고가 나기 전 몇 주 동안의 이상한 상황을 떠올리기 시작했다. 이상한 시간에 전화가 왔고, 다른 사람이 다가오면 대화가 갑자기 중단되었고, 지수가 특정 주제에 대해 유지했던 이상한 침묵이었다. 생애 마지막 날들의 지수는 항상 누군가가 자신을 쫓는 것처럼 어깨 너머를 돌아다보는 듯했다. 그녀는 지금 그 세부 사항을 무시할 수 없었다. 그녀의 마음 속에서 조각들이 하나로 모이기 시작했다. 마치 그때까지 간과했던 퍼즐처럼. 서연은 확고한 결정을 내렸다. 그녀는 진실을 밝혀낼 것이다. 시간이 지나도 서연의 혼란은 줄어들지 않았다. 사실, 더욱 심해졌다. 상훈이 지수의 장례식과 관련된 모든 것을 처리한 방식은 답이 없는 의문을 제기했다. 처음에는 무해해 보였던 작은 세부 사항도 집단적으로 분석하면 어둡고 불안한 분위기를 띄었다. 그녀는 사고가 보고된 순간부터 상훈이 장례식 준비부터 다친관 선택까지 모든 것을 통제했던 것을 기억했다. 그는 심지어 그 사건에 대해 말하는 것을 피했고 단순한 슬픔보다 더 깊은 것을 숨기는 듯한 차가움으로 보였다. 장례식 동안 상훈의 태도는 너무나 엄격하고 침착해서 그를 보는 모든 사람을 당황하게 했다. 그는 지수의 관 옆에 서서 아내의 죽음이 자신에게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침착한 표정으로 조문을 받았다. 그의 얼굴에는 눈물의 흔적도 없었고
진정한 고통의 표현도 없었다. 서연은 멀리서 그를 바라보며 상훈을 감싸고 있는 보이지 않는 망토 같은 초연함을 알아차리려고 노력했다. 지수와 상훈은 항상 든든한 커플처럼 보였지만 사고가 나기 전 몇 주 동안 서연은 약간의 변화를 느꼈다. 지수는 그녀에게 솔직하고 진솔했지만 이제는 내성적이고 회피적인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다. 한때 유연하고 세부 사항으로 가득했던 그녀의 결혼에 대한 대화는 지수가 무언가를 숨기거나 너무 많이 말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처럼 짧고 피상적으로 변했다. 서연은 지금 그 순간을 점점 더 불안하게 기억하며 중요한 신호를 간과했다는 것을 느꼈다. 그녀가 일찍 알아차렸다면 이 비극을 막을 수 있었을 세부 사항. 어느 날 오후, 사무실에서 몇 가지 서류를 정리하던 서연은 확고한 결정을 내렸다. 그녀는 그냥 앉아서 아무것도 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녀는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아야 했다. 결의와 긴장이 뒤섞인 채 그녀는 검시관 사무실에 가서 지수의 사망 증명서를 받기로 했다. 아마도 그 문서가 사고 원인에 대한 구체적인 답을 제공하고 친구의 어젯밤이 어땠는지 명확히 하고 누가 알겠는가, 심지어 상훈의 이상한 행동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지도 모른다고 그녀는 생각했다. 그녀가 검시관 사무실에 도착했을 때 분위기는 차갑고 형식적이었다. 오후의 따뜻한 도시 공기와는 극명하게 대조적이었다. 서연은 카운터로 다가가 지수의 사건을 담당하는 의사를 만나고 싶다고 요청했다. 표정 없는 얼굴의 여성인 접수원은 안경 너머로 그녀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여 기다리라고 했다. 몇 분 후 검시관이 나타났다. 그는 중년 남성으로 진지한 태도와 어떤 종류의 눈맞춤도 피하는 듯한 눈을 가지고 있었다. 그는 간단히 자기소개를 하고 추가 절차는 생략한 다음 그녀를 복도 끝에 있는 그의 작은 사무실로 안내했다. 서연은 그와 마주 앉아 얼굴에 결의가 새겨져 있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지수의 절친한 친구인 서연입니다. 사망증명서 사본을 받고 싶습니다. 그녀는 단호한 목소리로 말하며 감정의 뒤섞임이 드러나지 않도록 어조를 조절하려고 애썼다. 검시관은 몇 초 동안 그녀를 지켜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그녀의 요청이 심각한지 평가하면서 눈을 깜박였다. 아니면 그녀에게 얼마나 말할 수 있고 말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었을지도 모른다. 기록을 확인하러 갈게요. 그는 대답하며 컴퓨터로 돌아섰다. 그는 키보드를 천천히 치며 눈은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화면을 훑어보았지만 그것을 숨기려고 애썼다. 불편한 침묵 속에서 몇 분이 지났다. 서연은 그 남자의 모든 몸짓을 지켜보며 그의 얼굴에 형성되기 시작한 표정을 해석하려고 애썼다. 얼마 후 검시관은 그녀를 다시 바라보았지만 이번에는 불편함과 놀라움이 뒤섞인 표정이었다. 윌슨 부인의 사망 증명서에 대한 기록이 우리 파일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는 중얼거렸고 그의 어조는 그의 목소리에 나타난 긴장감을 감추려고 애썼다. 서연은 가슴이 살짝 떨리는 것을 느꼈다. 의사의 대답은 터무니없어 보였다. 마치 그가 어떤 식으로든 현실을 회피하려는 듯했다. 기록이 없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그녀는 침착함을 유지하려고 애썼지만 목소리에 담긴 의아함을 감출 수 없었다. 지수의 죽음은 며칠 전의 일입니다. 당신의 파일에 증명서가 있을 겁니다. 검시관은 시선을 책상으로 돌려 서연과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 했다. 그는 그녀를 짜증나게 하는 긴장된 몸짓으로 앞뒤로 서류를 옮기기 시작했다. 마침내 그는 다시 말을 했지만 거의 알아들을 수 없는 목소리였다.
시스템 오류일 거야. 디지털 파일이나 그런 것에 문제가 있었을 수도 있어. 사과해. 그는 계속해서 서류를 미친 듯이 만지작거렸다. 서연은 확신하지 못했다. 그 남자의 불편함, 명확한 답변을 하려는 의지 부족, 책상 위의 이상한 난잡함은 모두 그녀의 의심을 더욱 심화시켰다. 뭔가 잘못되었고, 그녀는 그냥 앉아서 의사가 시스템 오류를 해결할 때까지 기다릴 수 없었다. 실례합니다만, 더 구체적인 답변이 필요합니다. 그녀는 목소리를 살짝 높이며 주장했다. 수동으로 확인하거나 문서를 제공할 수 있는 다른 사람에게 연락할 방법이 있나요? 그 남자는 다시 그녀를 바라보았고, 이번에는 거의 억누르지 못한 짜증의 표정이었다. 그는 어색하게 의자에서 일어나 가능한 한 빨리 대화를 끝내고 싶어 하는 듯 문을 가리켰다. 미안합니다. 브라운 부인. 하지만 연기할 수 없는 다른 약속이 있어서요. 며칠 후에 다시 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때쯤이면 시스템이 업데이트되었을 겁니다. 그는 대화가 끝났음을 분명히 보여주는 어조로 말했다.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자 서연은 천천히 일어나 가슴에 좌절감이 쌓이는 것을 느꼈다. 진료실을 나가기 전에 그녀는 이미 책상으로 돌아온 의사를 마지막으로 한번 바라보았고, 의사는 그녀를 완전히 무시했다. 그녀는 분노와 무력감이 뒤섞인 채 건물에서 나왔다. 그리고 지수의 죽음 뒤에 어두운 무언가가 있다는 확신이 더욱 확고해졌다. 차를 몰고 돌아오는 동안 그녀의 머릿속에는 생각들이 가득했고, 의심으로 인해 점점 더 맑아지고 무거워졌다. 그녀는 지수의 생애 마지막 몇 주를 떠올렸다. 그녀의 친구가 더 조용해 보였고, 마치 공유하고 싶지 않은 보이지 않는 짐을 지고 있는 듯했다. 서연은 상훈이 그 변화에 무언가 관련이 있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그가 보이는 것보다 더 어두운 무언가에 연루되었을 가능성이 있을까? 그날 밤, 그녀는 아파트에 있는 동안 지수의 죽음 이후로 알아차린 모든 세부 사항을 다시 떠올렸다. 상훈이 관을 닫아두려는 고집, 장례식 세부 사항을 완전히 장악한 것, 그리고 이제는 사망 증명서가 이상하게 사라진 것, 정상적인 일이 아니었다. 모든 것이 신중하게 구성된 형식적 틀 아래에 숨겨진 일련의 사건을 가리키고 있었다. 서연은 검시관 사무실에서 답을 찾을 수 없다면 다른 곳에서 찾기로 결심했다. 지수의 동료들에게 전화를 걸어 사고가 일어나기 전 며칠 동안의 일에 대해 아는 사람이 있는지 물어보고 심지어 상훈의 배경을 조사할 것이다. 그녀는 자신이 민감한 영역에 접어들고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어쩔 수 없었다. 지수는 그녀에게 자매와 같았고 진실을 알 때까지 쉬지 않을 것이다. 서연은 검시관의 태도를 떨쳐낼 수 없었다. 회피, 지수의 사망증명서가 없는 원인이 된 것으로 추정되는 이상한 시스템 오류. 그녀가 그것을 생각할 때마다 그녀의 의심은 커졌고 무시할 수 없는 불안에 휩싸였다. 장례식 동안 고요하고 멀어져 있던 상훈의 모습이 그녀의 머릿속에 계속 떠올랐고 이 모든 일에서 무언가가 맞지 않는다는 것을 그녀에게 일깨워 주었다. 이러한 결심을 염두에 두고 그녀는 지수와 가장 가까운 사람들과 직접 대화하는 것이 답을 찾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결정했다. 그녀의 딸들, 지혜와 혜진. 그들은 작지만 가치 있는 정보를 가지고 있을지도 모른다. 아마도 그들이 진정한 의미를 이해하지 못한 채 보거나 들었을지도 모른다. 서연은 조심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그들과 이야기하려면 인내심이 필요할 것이다. 하지만 깊은 곳에서 그녀는 그들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는 퍼즐 조각을 가지고 있다고 느꼈다.
서연은 어머니의 죽음에 대해 같은 나이 또래의 소녀들에게 이야기하는 건 섬세한 일이었지만 그래도 시도해 보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 그녀는 추운 흐린 오후에 상훈의 집에 도착했다. 집의 정면은 그 어느 때보다 위압적으로 보였다. 높은 벽과 닫힌 창문이 마치 비밀을 숨기고 있는 듯했다. 서연은 초인종을 누르기 전에 심호흡을 하고 충돌이 될 수 있는 상황에 대비하려고 했다. 몇 초 후 문이 열리고 상훈이 평소처럼 중립적인 표정으로 문간에 나타났다. 거의 차가웠다. 서연, 왜 왔어? 그는 따뜻함이 없는 목소리로 물었다. 리스와 혜진을 보고 싶었어. 나쁘지 않은 시기였어. 그들이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의 지지를 느낄 수 있도록 가까이 있어야 할 것 같다. 서연이 대답하며 차분한 목소리와 고요한 표정을 유지하려고 했다. 상우는 그녀의 말을 곱씹듯 잠시 그녀를 응시했다. 마침내 그는 고개를 끄덕이고 그녀를 들여보내기 위해 옆으로 비켜섰다. 그들은 거실에 있어요. 잠깐 볼 수는 있지만 너무 많이 말하지 말아주세요. 알다시피 그들의 엄마에 대해서요. 상훈이 거의 속삭이듯 말했다. 마치 지수에 대한 언급조차 피해야 할 일인 것처럼. 서연은 불편함을 느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복도를 따라 거실로 걸어갔다. 쌍둥이들은 소파에 앉아 있었고 시선은 멀리 떨어져 있었고 마치 다른 세계에 있는 것처럼 보였다. 쌍둥이들이 그녀를 보자마자 그들의 눈은 친숙함이 엿보였다. 지혜가 가장 먼저 그녀에게 달려가서 서연을 작은 팔로 감쌌다. 서연 이모, 어린 소녀가 중얼거렸다. 그녀의 목소리는 너무 부드러워서 거의 들리지 않았다. 안녕, 꼬마들아, 서연이 말하며 무릎을 꿇고 두 아이를 껴안았다. 너무 보고 싶었어. 소녀들은 뭔가 말하고 싶어하는 듯했지만 동시에 그들의 불편함이 뚜렷하게 느껴졌다. 그들의 시선에는 슬픔 이상의 것이 있었다. 혼란과 약간의 두려움이 뒤섞인 것이었다. 서연은 바로 요점으로 들어가기로 했지만 침습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말했다. 혜진, 지혜, 엄마에 대해 조금 이야기하고 싶어. 그녀는 조심스럽게 말을 골랐다. 장례식에서 뭐라고 했는지 기억나? 엄마가 살아있다고 했어. 왜 그런 말을 했는지 말해줄 수 있어? 혜진은 마치 언니의 허락을 구하듯 지혜를 바라보았다. 마침내 지혜가 먼저 말을 했고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다. 우리 봤어요. 서점에서 엄마를 봤어요. 그녀는 다른 사람이 그녀의 말을 들을까봐 두려워하는 듯 속삭였다. 서연은 등골이 오싹해지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침착함을 유지하려고 노력했지만 지혜의 말에 그녀는 멍해졌다. 서점에서 그녀를 봤어. 그녀는 그들을 놀라게 하지 않기 위해 목소리를 부드럽게 유지하면서 반복했다. 정말이야. 지혜는 재빨리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엄마였어. 엄마가 책을 찾는 걸 좋아하던 구역에 있었어. 우리에게 미소를 지은 다음 사라졌어. 혜진이 약간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서연의 표정은 놀라움에서 혼란으로 바뀌었다. 소녀들이 착각했을 가능성이 있을까? 지수와 비슷한 사람을 보고 슬픔에 잠겨 그녀를 엄마로 착각했을 가능성이 있을까? 하지만 쌍둥이의 어조, 말투의 확신이 그녀를 당혹스럽게 만들었다. 그녀가 또 다른 질문을 하기 전에 상훈이 문간에 나타났고 그의 표정은 긴장되어 있었다. 그만해, 서연아. 소녀들이 피곤해.
그는 아무런 논의도 할 수 없는 어조로 말했다. 서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가슴에 좌절감이 고조되는 것을 느꼈다. 쌍둥이는 두려움과 체념이 뒤섞인 표정으로 아버지를 바라보며 천천히 방에서 물러났고 문 뒤로 사라지기 전에 서연에게 마지막으로 한 번 시선을 보냈다. 상우는 아무 말 없이 그녀를 출구까지 안내했다. 서연은 목에 혹이 생겨 작별 인사를 했는데 상훈이 중요한 것을 숨기고 있는 것 같다. 그녀는 마치 그녀와 진실 사이에 벽을 쌓고 싶어 하는 듯 그가 재빨리 문을 닫는 것을 지켜보았다. 며칠이 지나고 소녀들의 모습이 계속 그녀를 괴롭혔다. 그녀는 그들의 말에 대한 생각을 떨칠 수 없었다. 그들이 서점에서 어머니를 봤다고 주장한 확신이었다. 서연은 그걸로 끝낼 수 없다고 결심했다. 그녀는 소녀들과 한 번 더 이야기해야 했지만 상훈 없이 말이다. 그녀는 그들을 혼자 보고 더 명확한 답을 얻을 방법을 찾아야 했다. 어느 날 오후 상훈이 직장에 있는 틈을 타 서연은 쌍둥이들과 다시 이야기하고 싶어 집으로 돌아왔다. 그녀는 그들이 정원에서 조용히 놀고 있는 것을 보았다. 그녀를 보자 그들의 얼굴이 밝아졌고 그들은 그녀에게 달려와 그녀를 꼭 껴안았다. 이번에는 분위기가 더 편안해졌고 서연은 소녀들이 조금 더 마음을 열 준비가 되었다는 것을 느꼈다. 중요한 걸 물어보고 싶어 그녀가 무릎을 꿇고 그들의 눈높이에 맞추었다. 엄마를 서점에서 봤다고 했을 때 기억나? 어떻게 된 일인지 말해줄 수 있어? 지혜와 혜진은 서로 시선을 교환했고 결국 혜진이 말을 시작했다. 지난 주말이었어. 아빠가 우리를 서점으로 데려갔어. 엄마와 항상 가는 서점이었어. 우리는 이야기 코너에 있었는데 엄마를 봤어. 통로 끝에 서 있었어. 큰 책장 옆에. 그녀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녀는 우리에게 미소를 지었다. 정말 엄마야? 서연이 물으며 호기심이 얼마나 강한지 감추려고 애썼다. 그래. 엄마는 우리가 마지막으로 본 날과 똑같은 빨간 드레스를 입고 있었어. 지혜는 주저없이 말했다. 서연은 등골을 타고 오한이 스쳐 지나가는 것을 느꼈다. 소녀들은 구체적인 세부 사항을 설명하고 있었다. 드레스, 정확한 장소. 그렇게 어린 소녀 2명이 그렇게 정확한 것을 만들어내는 것은 거의 불가능했다. 그래도 그녀는 그들이 착각하지 않았는지 확인해야 했다. 아빠한테 이 이야기를 해서 그녀가 너무 흥미로워 보이지 않으려고 애쓰며 물었다. 소녀들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얼굴에 두려움이 드러났다. 그래, 하지만 아빠가 화를 내서 그런 말은 하지 말라고 했어. 혜진이 조용한 목소리로 인정했다. 서연은 그 말을 듣고 분노했다. 상훈이 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금지했을까? 그의 반응은 놀랍고 그녀의 마음속에 의심만 더 키웠다. 아마도 상훈은 자신이 아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알고 있었고 무슨 일이 있어도 무언가를 숨기려고 했을 것이다. 서연은 소녀들의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침착함과 안정감을 전달하려고 했다. 걱정하지 마. 내 말은 나한테 중요해. 내가 한 말을 무시하지 않을게. 그녀가 부드럽게 웃으며 말했다. 떠나기 전에 그녀는 그들에게 이상한 게 다시 보이면 전화하겠다고 약속하게 했다. 지혜와 혜진은 고개를 끄덕였고 서연은 가슴에 무게를 실어 작별 인사를 했고 그것은 그녀가 문제의 근원을 파헤치려는 결심을 더욱 강화했다. 서연의 결심은 날이 갈수록 강해졌다.
지혜와 혜진이 서점에서 엄마를 봤다는 말과 상훈의 회피적인 태도, 사망증명서의 불규칙성이 합쳐져 서연을 절박한 지경으로 몰았다. 그녀는 가능하다고 믿는 것이 사실인지 확인하기 위해 증거, 즉 무언가 구체적인 것이 필요했다. 지수는 아직 살아있을 수 있을까? 아니면 누군가 모든 사람의 마음을 가지고 놀고 있을까? 친구가 어딘가에 숨어 있거나 조종당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만으로도 서연은 위험이 있어도 조사를 계속하겠다는 결심을 굳혔다.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그녀는 쌍둥이가 언급한 서점으로 향하기로 했습니다. 지수와 그녀의 딸들이 가장 좋아하는 장소였습니다. 도시의 번잡함 속에서 작은 피난처로 그들은 책들 사이에서 오후 내내 시간을 보냈습니다. 도착하자마자 익숙한 종이와 오래된 나무 냄새가 그녀를 감싸며 지수와 소녀들과 함께 이야기와 이야기를 찾던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그녀는 통로를 돌아다니며 몇몇 손님들을 쳐다보며 힌트나 익숙한 얼굴이 있는지 살폈습니다. 서점은 조용했고 선반 사이를 몇 사람만 왔다 갔다 했고 서연은 범죄 소설 속의 탐정처럼 그곳에 있는 것이 약간 우스꽝스럽다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그녀가 아동도서 코너로 향하던 순간 통로 끝에 있는 한 인물이 그녀의 주의를 끌었다. 그 여자는 책을 바라보며 외면하고 있었다. 그녀의 자세, 그녀의 머리카락, 심지어 그녀가 고개를 기울이는 방식조차도 모든 것이 고통스러울 정도로 친숙하게 느껴졌다. 서연은 심장이 쿵쾅거리는 것을 느꼈고 그녀에게 달려가고 싶은 충동을 간신히 참았다. 그래도 그녀는 조심스럽게 다가가기로 했다. 충동적인 반응이 그 여자를 놀라게 할까봐 두려웠기 때문이다. 지수, 그녀는 마치 그 이름을 말하면 그녀의 친구가 그녀 앞에 나타날 수 있을 것처럼 부드럽게 중얼거렸다. 그 여자는 그 이름 소리에 살짝 고개를 돌렸다. 서연은 그녀의 옆모습을 잠깐 보았고 그 순간 뒤섞인 감정의 물결이 그녀를 덮쳤다. 그녀였다. 지수였다. 아니면 적어도 그녀와 똑같은 누군가. 그 여자는 잠시 그녀를 바라보았고 서연은 그녀의 눈에서 무언가를 즉시 알아챘다. 두려움이었다. 그 여자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들고 있던 책을 닫고 출구를 향해 빠르게 걸어갔다. 서연은 잠시 얼어붙은 채로 서 있었고 방금 본 것을 이해하지 못했다. 하지만 그 여자가 문으로 사라졌을 때 충동이 밀려와 그녀를 쫓아갔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질문이 쌓였고 그녀는 서점 문을 밀고 들어가 주변을 둘러보며 군중 속에서 그 인물을 찾았다. 지수. 잠깐만. 그녀는 그녀의 주의를 끌려고 소리쳤다. 그 여자는 멈추지 않고 걸음을 재촉해 보도를 걷는 사람들 사이를 헤치며 주차장에 도착했다. 서연은 바짝 따라잡으려고 애썼다. 하지만 그녀가 차들이 있는 곳에 도착하자마자 그 여자는 이미 차량에 올라타 있었고 서연은 문을 닫고 엔진이 굉음을 내며 차가 교통체증 속으로 사라지기 전에 간신히 번호판을 볼 수 있었다. 서연은 숨을 헐떡이며 주차장에 서서 차가 떠나는 것을 지켜보았다. 상실감이 그녀를 엄습했다. 그녀는 답을 얻을 뻔했는데 이제 그 여자는 유령처럼 사라졌다. 하지만 그녀는 중요한 세부사항, 즉 차의 번호판을 알아냈다. 이 정보를 통해 그녀는 적어도 이 여자가 누구이고 왜 지수와 그렇게 닮았는지 알아낼 수 있었다. 서연은 사무실로 돌아와서 자신이 처분할 수 있는 모든 법적 도구를 사용하여 차량 등록을 추적했다. 일련의 검색 끝에 그녀는 더욱 혼란스러운 이름을 발견했다. 민서였다.
그 정보는 그녀가 관련 배경이 없고 지수나 그녀의 가족과 명백한 관계가 없는 여자라는 것을 나타냈다. 하지만 기록 속 사진을 보자 서연은 자신의 의심이 확인되는 것을 느꼈다. 민서는 다름 아닌 지수였다. 아니, 적어도 지수의 한 버전이었다. 도대체 이게 뭐야? 그녀는 속으로 중얼거렸고 머릿속에 혼란과 당혹감이 뒤섞이는 것을 느꼈다. 지수가 자신의 죽음을 조작했을 수도 있고 누군가가 그녀를 다른 신분으로 살도록 강요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은 흥미진진한 만큼 터무니없어 보였다. 그리고 만약 그것이 정말 그녀였다면 왜 그녀는 딸들과 자신의 삶에서 거리를 두었을까? 서연은 이런 의심만으로는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지수와 민서가 같은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할 확실한 무언가가 필요했다. 그때 그녀는 과감한 결정을 내렸다. 그녀는 지수의 시신을 발굴하기 위해 법원 명령을 요청하기로 했다. 그녀는 이 행동이 많은 사람들, 특히 상훈에게 무례하게 보일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녀 안에 무언가가 진실을 얻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판사가 시신 발굴을 승인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녀의 요청은 쌍둥이의 말이나 그녀 자신의 인식이 아닌 확실한 증거로 뒷받침되어야 했습니다. 그 후 며칠 동안 서연은 판사에게 제시할 수 있는 모든 증거를 수집하는 데 전념했습니다. 그녀는 카메라를 들고 서점으로 돌아와 지수와 닮은 그 여자를 다시 찾고자 했습니다. 그녀는 통로를 따라 숨어서 선반 사이를 수색하며 몇 시간을 보냈지만 그 여자는 다시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연은 그 장소를 기록하기로 결심했고 소규모 감시팀의 도움으로 흐릿한 이미지를 포착했지만 지수와 닮은 그 여자를 알아차릴 만큼은 선명했습니다. 그 이미지를 손에 든 채 그녀는 법정으로 향했다. 판사 앞에서 그녀는 증언과 쌍둥이들의 진술과 함께 사진을 제시했다. 그녀는 상훈의 이상한 행동, 사망 증명서의 부재, 그리고 그 과정에서 발견한 불규칙성을 강조했다. 그녀는 어머니를 봤다고 주장하는 쌍둥이들과의 마지막 대화와 지수와 똑같지만 이름이 다른 여성의 신비한 차에 대해 말했다. 판사는 주의 깊게 경청했다. 그의 표정은 회의적이었지만 그녀의 요청이 특이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서연은 물러서지 않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논리와 진실을 조사할 책임에 호소하며 처분할 수 있는 모든 주장을 사용했다. 그녀는 자신의 의심을 초월하는 확신을 가지고 말하며 판사에게 그녀의 요청의 시급성을 이해시키려고 노력했다. 고통스러운 기다림 속에 며칠이 지났다. 매 순간이 늘어지는 듯했고 마치 시간이 그녀를 조롱하고 그녀의 불확실성을 늘리는 듯했다. 마침내 어느 날 아침, 그녀는 간절히 기다리던 소식을 들었습니다. 법원 명령이 내려졌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서연은 이른 아침에 묘지에 도착했는데 그때는 여전히 안개가 묘비를 뒤덮고 있었고 공기에는 축축한 흙 냄새가 맴돌았습니다. 긴장감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자신을 단련했고 지수의 시신을 파헤치는 것이 며칠 동안 그녀는 사법부의 승인을 기다리며 불안하게 기다렸고 지나가는 순간마다 진실을 밝힐 기회가 하나씩 줄어드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묘지의 철문을 지나자 멀리서 익숙한 인물이 보였습니다. 상훈이 그곳에 있었고 지수의 무덤 옆에서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딱딱한 자세와 가슴 위로 팔을 교차한 모습은 끓어오르는 분노를 말해주었습니다. 서연이 전에 본 적이 없는 억눌린 분노였습니다. 그녀가 다가가자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고 그의 시선에서 그녀는 분노 이상의 것을 발견했습니다.
고통과 원망이 뒤섞여 잠시 당황했습니다. 서연아, 뭐 하는 거야? 상우는 서두르지 않고 말을 내뱉었다. 그의 어조는 날카롭고 비난조였다. 서연은 침착함을 유지하려고 애쓰며 대답하기 전에 심호흡을 했다. 상훈, 답을 찾고 있어. 지수의 죽음은 말이 안 되고 내가 모은 증거에 따르면 우리가 들은 것 이상의 것이 있어. 그녀는 단호하게 말하려고 애썼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대립에 대한 불편함을 드러냈다. 답변, 상훈이 목소리를 높이며 되뇌었다. 내가 뭘 하고 있는지 알아? 지수의 휴식을 방해할 거야. 이렇게 그녀의 기억을 더럽힐 권리가 없어. 서연은 죄책감을 느꼈지만 그것 때문에 멈추지는 않을 것이다. 지수의 죽음 이후로 그녀는 무시할 수 없는 징조와 증거를 보았다. 그녀는 상훈의 고통을 이해하지만 물러설 수 없다는 것도 알고 있었다. 상훈, 내 기분은 이해하지만 이건 필요한 일이야. 맞지 않는 게 있어. 쌍둥이조차도 서점에서 엄마를 봤다고 믿어. 지수가 아직 살아있다고 느껴. 적어도 그 가능성은 고려해봐야 하지 않을까? 쌍둥이, 상우는 좌절해 한숨을 쉬며 고개를 저었다. 그냥 애들일 뿐이야, 서연아. 엄마를 잃고 모든 걸 이해하려고 애쓰는 애들이야. 어떻게 그들의 말로 이 광기를 정당화할 수 있어? 서연은 양보하지 않고 그를 응시했다. 그녀의 마음은 상훈의 고통에 대한 공감과 진실을 밝혀야 할 자신의 필요 사이에서 갈등했다. 그녀는 서점에서 구한 사진을 꺼내 상훈에게 건넸다. 이 사진들 봐. 이 여자 지수랑 비슷해. 내 딸들이 봤다고 하는 서점에서 봤어. 그냥 애들이 상상한 게 아니야, 상훈아. 나도 봤어. 그리고 내가 그녀에게 다가가려고 하니까 도망갔어. 기록에 있는 이름은 민서야. 하지만 닮은 게 보이지 않아. 상훈은 처음에는 사진을 경멸조로 바라보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서 표정이 바뀌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마치 하찮은 사람의 이미지인 것처럼 무관심하게 바라보았다. 하지만 그의 시선은 사진 속 여자의 얼굴에 고정되었다. 서연은 그의 턱이 굳어지고 그의 시선이 불신에서 혼란으로 바뀌는 것을 알아챘다. 잠시 그는 무언가를 말하려는 듯했지만 그는 시선을 돌리고 심호흡을 했다. 이건 우연이야. 그럴 수밖에 없어. 지수는 죽었어, 서연아. 이럴 리가 없어. 그는 중얼거렸지만 그의 목소리는 이제 처음에 확신이 없었다. 상훈, 이 모든 일에 우연이 너무 많아. 지수가 살아있고 아무 이유 없이 다른 신분으로 숨어 있다고 믿고 싶지는 않지만 확인해야 이건 쌍둥이들을 위한 거야. 진실을 알 권리를 위해서야. 서연이 다급하게 말했다. 상우는 몇 초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지수의 무덤을 바라보았다. 마치 두 세계, 즉 논리의 세계와 의심의 세계 사이에서 내적으로 논쟁하는 듯했다. 마침내 그는 고개를 들고 깨진 목소리로 속삭였다. 지수가 발굴되는 걸 보고 싶지 않아. 그렇게 방해받는 건 원치 않아. 하지만 이게 사실이라면 그는 말을 너무 고통스럽게 할 것 같다. 잠시 멈췄다. 지수가 아직 살아있다고 정말 믿는다면 보여줘. 시체를 건드리지 말고. 서연은 그의 말에서 변화를 느꼈다. 그 단단함은 상훈에게서 본 적 없는 취약성으로 자리를 내주었다. 그의 마지막 말은 그녀를 놀라게 했다. 그녀는 발굴을 하기로 결심했지만
그의 요청은 그녀를 재고하게 했다. 그럼 당신은 무엇을 제안하시겠습니까? 그녀는 그가 제안한 대안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며 물었다. 저를 그 서점으로 데려가세요. 상훈이 대답하며 다시 한번 사진을 보았다. 그곳을 보여주세요. 쌍둥이들이 어머니를 봤다고 하더군요. 볼 것이 있다면 제 눈으로 직접 보고 싶어요. 서연은 다소 당황한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상훈이 그녀와 동행하기로 동의한다는 생각은 예상치 못한 일이었지만 아마도 발굴을 피하면서도 답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일 것이다. 그녀는 그 결정이 위험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지수나 그녀와 비슷한 사람이 나타난다면 상황은 더욱 복잡해질 수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기꺼이 위험을 감수했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상훈에게 그의 계획을 받아들인다는 확신을 주었다. 좋아, 서점으로 가자. 쌍둥이들이 아동도서 코너에서 봤다고 했어. 운이 좋으면 그 여자가 다시 나타날지도 몰라, 서연이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기대와 불안이 뒤섞여 있었다. 상훈은 잠시 주저하는 듯했지만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사진을 주머니에 넣고 묘지를 떠나려고 돌아섰는데 그의 발걸음은 단단했지만 억눌린 감정으로 무방비로 보였다. 거의 패배한 듯했다. 서연은 그를 따라갔고 긴장감이 가득한 분위기와 발굴에 직면하지 않아도 된다는 이상한 안도감이 뒤섞인 것을 느꼈다. 그들이 도착했을 때 서점은 사람들로 북적였지만 소음과 웃음소리는 공기 중의 긴장감을 가라앉힐 수 없었다. 서연은 상훈을 레이 씨와 혜진이 어머니를 봤다고 언급한 코너로 안내했다. 그들은 너무 많은 주의를 끌지 않으면서 손님들을 관찰할 수 있는 전략적인 코너에 자리를 잡았다. 그들은 그 코너에 다가오는 모든 움직임, 모든 얼굴을 지켜보며 침묵 속에서 몇 분이 지났다. 시간이 흐르고 상훈의 인내심은 바닥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이건 미친 짓이야. 그는 짜증과 의심이 뒤섞인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지수가 죽었어, 서연아. 우리가 왜 여기 있는 거지? 서연이 대답하려던 순간 갑자기 익숙한 인물이 통로에 나타났다. 며칠 전에 본 여자와 똑같은 여자였다. 지수와 똑같았다. 그녀는 회색 코트를 입고 머리를 풀어헤쳤으며 안경으로 간신히 얼굴을 가렸다. 상훈은 그녀를 바라보았고 서연은 그의 표정이 즉시 바뀌는 것을 알아챘다. 그가 전에 보였던 회의적 태도는 자신의 눈앞에서 증거를 보자 사라졌다. 그럴 리가. 상훈이 속삭였다. 그의 어조는 거의 들리지 않았다. 그녀가 다가가자 그 여자는 시선을 들어 올렸고 서연 옆에 상훈이 있는 것을 보고 놀라 눈을 크게 떴다. 민서는 마치 본능적으로 거리를 두라고 말한 듯 들고 있던 책을 바로 덮고 한 걸음 물러섰다. 민서야. 서연이 차분하고 친근한 어조를 유지하며 안심시키려고 했다. 우리는 그저 너와 이야기하고 싶을 뿐이야. 우리는 문제를 일으키려고 온 게 아니야. 민서는 시선을 자신에게 고정한 상훈에게 돌렸다. 그의 얼굴은 굳어졌고 마치 그 앞에 있는 여자의 특징을 알아내려고 하고 지수의 흔적을 찾으려는 듯했다. 민서의 불편함이 분명했다. 그녀의 손에 들린 책이 살짝 떨렸다. 당신이 누구인지,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민서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당신이 착각한 것 같아요. 확실해요. 서연이 재촉하며 작고 지지하는 듯한 미소를 지으며 그녀의 신뢰를 얻으려 했다. 지수. 변호사. 두 딸의 엄마.
쌍둥이들이 당신을 여기서 본 적이 있고 당신이 엄마와 똑같다고 했어요. 민서의 얼굴이 긴장했다. 그녀의 눈이 빠르게 깜빡였다. 그녀는 잠시 상훈을 쳐다본 다음 시선을 바닥으로 떨어뜨렸다. 서연은 좌절과 연민이 뒤섞인 감정을 느꼈다. 민서의 반응은 그녀가 무언가를 알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었지만 상훈에 대해 그녀를 두렵게 하는 무언가가 있었다. 미안해요. 지수라는 사람을 몰라요. 그녀는 대답했고 그녀의 목소리는 전보다 더 조용했다. 상훈은 눈을 가늘게 뜨고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갔다. 그의 존재는 위압적이면서도 단호했다. 서연은 긴장감이 고조되는 것을 느꼈지만 상훈이 무슨 말을 하기도 전에 서연은 그의 팔에 손을 얹어 그를 막았다. 괜찮아, 민서야. 혹시 이야기하고 싶거나 뭔가 기억나는 게 있으면 내 번호 여기 있어. 서연이 말하며 명함을 건넸다. 민서는 떨리는 손으로 명함을 받고 아무 말도 하지 않은 뒤 재빨리 걸어가 선반 사이로 사라졌다. 서연과 상훈은 통로에 서서 뒤도 돌아보지 않고 그녀가 물러나는 것을 지켜보았다. 공허함과 혼란이 두 사람 사이의 침묵을 채웠다.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두 사람은 서점을 나갔다. 그날 밤 서연은 아파트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과 가능성에 얽매여 있었다. 민서의 태도에서 무언가가 그들이 착각하지 않았다는 것을 그녀에게 분명히 보여주었다. 이 여자는 말을 거부하더라도 무언가를 알고 있었다. 그녀가 답을 얻을 희망을 잃기 시작했을 때 그녀의 전화가 갑자기 진동했다. 알 수 없는 번호를 보고 그녀의 척추에 오한이 밀려왔다. 그녀는 두 번째 생각 없이 전화를 받았다. 서연, 전화 저편의 목소리는 떨리고 거의 속삭임이었다. 네. 이 사람이 민서예요. 서연은 숨을 참고 대답했다. 네. 저는 오늘 서점에서 정직하지 못했습니다. 그 사람이랑 있을 줄은 몰랐어. 상훈 앞에서는 말도 못했어. 내가 지수를 안다는 걸 알리고 싶지 않았어. 서연은 자리에서 일어나 모든 말에 주의를 기울였다. 오랫동안 품어왔던 의심이 자백으로 구체화되기 시작했고 그녀는 모든 세부 사항을 들어야 했다. 민서, 널 돕기 위해 왔어. 그리고 지수를 정말 안다면 제발 내가 내게 할 수 있는 모든 걸 알아야. 서연은 가슴이 감정으로 두근거렸지만 침착하게 들리려고 애썼다. 민서는 말을 할 용기를 얻으려고 숨을 쉬듯 잠시 멈췄다. 지수를 만난 건 1년 조금 넘었어. 그녀는 우울함이 가득한 목소리로 말을 시작했다. 우연히 마주쳤어요. 같은 서점에서 우연히 마주쳤어요. 둘 다 고전 문학 코너에 있었어요. 처음에는 그냥 친근하게 수다를 떨었지만 그녀에 대한 무언가가 이상하게도 친숙하게 느껴졌어요. 몸짓, 매너리즘이 너무 비슷하다는 걸 알아챘어요. 서연은 말을 가로채지 않고 주의 깊게 경청했다. 민서의 모든 말이 퍼즐에 새로운 조각을 더했다. 몇 주 후에 그녀를 다시 만났고 우리는 커피 한 잔 하기로 했어요. 대화 중에 예상치 못한 주제가 나왔죠. 입양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결국 우리 둘 다 입양되었다는 걸 알게 되었고 더 조사하기로 했어요. 민서가 말을 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점점 더 단호해졌다. 우리는 DNA 검사를 했어요. 결과는 확실했어요. 우리는 쌍둥이 자매였어요. 서연은 잠시 말을 잃었다. 그 사실이 그녀를 어리둥절하게 만들었고
모든 것이 그녀가 상상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맞춰지기 시작했다. 지수는 쌍둥이 자매가 있었다. 모든 사람에게 완전히 별개에 알려지지 않은 삶을 살았던 여성. 하지만 이 폭로는 더 많은 의문을 불러일으켰다. 왜 이 이야기를 하지 않았어? 왜 비밀로 했어? 서연이 이해하려고 애쓰며 물었다. 민서는 고통스러운 무언가를 떠올리듯 잠시 멈췄다. 지수는 우리 관계를 누구에게도 알리고 싶지 않았어. 특히 상우는 그녀가 인정하며 진지한 어조로 말했다. 결혼 생활에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다고 했어. 상우를 믿지 못하겠다고. 나는 그녀에게 관계를 끊으라고 설득했지만 그녀는 거부했어. 그녀는 여자 때문에 집을 나갈 수 없고 직장 생활에서 매우 심각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고 했어. 서연은 민서의 말 한마디가 자신의 불편함을 증가시키는 것을 느꼈다. 그녀의 친구는 너무 깊은 비밀을 간직하고 있었다. 그녀를 자신의 고통 속에 고립시킨 비밀이었다. 무슨 말이야? 무슨 일이야? 서연이 더 알고 싶어하며 물었다. 얼마 전 애 사고 직전에 민서는 마치 그 기억이 그녀를 괴롭히는 듯 잠시 멈췄다. 지수는 그녀가 수사 중이던 사건 중 하나에서 상훈에 대해 끔찍한 사실을 발견했어. 재무 문서를 조사하던 중 그가 횡령에 연루되었다는 증거를 발견했어. 그녀는 두 사람이 파트너로 있던 회사의 계정을 검토하다가 의심스러운 이체를 발견했다고 했어. 민서는 숨을 들이쉬며 떨리는 목소리를 냈다. 게다가 그녀는 말을 잇기 전에 망설였다. 그녀는 그가 두 번째 가족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 서연은 그 말의 무게가 그녀를 짓누르는 듯 공기가 짙어지는 것을 느꼈다. 지수는 이중 악몽을 겪고 있었다. 깨진 결혼 생활, 배신하는 남편,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녀와 함께 살아온 남자가 심각한 범죄에 연루될 수 있다는 위협. 지수는 그와 마주할 계획이었다. 민서는 말을 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두려웠어요. 진실이 밝혀지면 그가 뭘 할지 두려웠어요. 그녀는 딸들과 그녀의 커리어, 그리고 상훈이 그녀에게 무엇을 할지 두려웠어요. 그녀는 그와 맞설 거라고 말했지만 그 전에 더 많은 증거를 모으고 싶었어요. 서연은 친구에 대한 분노와 고통이 뒤섞인 감정을 느꼈다. 항상 강하고 단호했던 지수는 거짓말과 배신의 그물에 갇혀 있었다. 그녀를 지지해줄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그녀는 혼자서 그 싸움에 맞서며 딸들을 조용히 보호하고 자신의 두려움과 싸웠다. 그녀의 죽음이 사고가 아니라고 생각해 서연은 속삭이듯 물었고 자신이 하는 말을 거의 믿지 못했다. 민서는 잠시 침묵했다. 마치 그 말이 그녀에게 깊은 고통을 준 듯했다. 모르겠어요. 그녀는 마침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제가 아는 건 지수가 상훈을 두려워했고 죽기 직전에 그와 맞설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했었다는 것뿐이에요. 민서가 지수의 마지막 날에 대해 기억나는 모든 세부 사항을 공유하면서 대화는 몇 분 더 지속되었습니다. 마침내 전화를 끊었을 때 서연은 침묵을 지키며 모든 것을 처리했습니다. 방금 들은 모든 것, 즉 민서가 밝힌 새로운 정보는 서연을 끊임없이 경계 상태로 만들었습니다. 지수의 죽음이 사고 이상일 수 있다는 현실이 그녀를 괴롭혔고, 그녀는 친구를 위해 정의를 구해야 한다고 느꼈습니다. 지수는 강하고 용감한 여성이었고, 그녀가 받을 최소한의 것은 그녀의 진실이 밝혀지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가까운 사람이 그녀의 죽음의 역할을 했다면 더욱 그렇습니다.
서연은 답을 얻기로 결심하고 사무실로 돌아와 지수가 남긴 문서를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지수가 과거에 자신에게 맡겼던 중요한 파일의 사본을 보관해 두었고, 하나하나 꼼꼼히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그녀는 매우 조심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실수가 상훈에게 알려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지수가 맡았던 마지막 사건을 여는 것으로 시작했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 일하던 회사 내에서 의심스러운 자금 이체가 관련된 금융조사였습니다. 서연은 매일매일 모든 거래, 모든 기록, 상훈이 꾸민 계략을 밝힐 수 있는 모든 세부 사항을 추적하는 데 시간을 할애했습니다. 그녀가 분석한 문서가 늘어날수록 사기의 규모가 더 명확해졌습니다. 상훈은 회사 자금을 횡령하는 데 그치지 않았습니다. 추적하기 어려운 은행의 가짜 이름으로 숨겨진 계좌로 자금을 이체하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지수가 밝혀낸 것이 위험한 비밀이며 상훈의 명예와 자유를 파괴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서연은 재무 기록을 더 깊이 파고들면서 더욱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회사 문서에 한 번도 등장하지 않은 여성에게 이루어진 일련의 이체였습니다. 몇 시간 동안 추가 조사를 한 후, 그녀는 이 여성이 실제로 상훈의 두 번째 가족에서 낳은 아이들의 어머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상훈은 평행 관계를 숨겼을 뿐만 아니라 회사 자원을 사용하여 이중 생활을 유지했습니다. 서연은 상훈의 배신의 정도를 이해하면서 분노와 좌절이 뒤섞인 감정을 느꼈습니다. 지수는 아내로서 속았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모든 것을 파괴하려는 남자의 희생자였습니다. 하지만 서연은 계속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녀는 지수, 쌍둥이, 그리고 이 남자의 행동으로 영향을 받은 모든 사람들을 위해 그에 대한 확실한 사건을 구축하는 데 필요한 증거를 수집하겠다고 스스로에게 약속했습니다. 그녀는 몇 주 동안 침묵 속에 일하며 의심을 불러일으키지 않기 위해 상훈과의 접촉을 피했다. 내일이 시간과의 경쟁이었다. 서연은 모든 자유시간을 기록 검토, 거래 검증, 지수와 긴밀히 일했던 사람들을 은밀히 인터뷰하는 데 바쳤다. 그녀는 조금씩 사건을 모으기 시작했다. 금융사기와 상훈의 비밀스러운 삶을 폭로하는 반박할 수 없는 증거 모음이었다. 그녀는 파일에 문서를 추가할 때마다 지수가 옆에 있는 것을 느꼈고 계속하도록 격려했다. 마침내 필요한 모든 증거를 모은 후 그녀는 그와 마주할 때가 되었다고 결심했다. 그녀는 상훈이 모든 것을 부인하려 할 것이라는 것을 알았지만 그녀는 어떤 반응이든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녀는 완전한 파일과 다른 곳에 보관된 모든 증거의 사본을 가지고 상훈의 집으로 향했고 친구의 삶을 배신하고 파괴한 남자와 마주할 준비를 했다. 상훈은 놀라움과 짜증이 섞인 표정으로 그녀를 맞이했다. 서점에서 마지막으로 서로를 본 이후로 그들의 관계는 긴장되고 멀어져 있었다. 그는 그녀가 그의 문에 올 줄은 예상하지 못했다. 서연은 그의 시선을 마주보며 자신의 불안감을 드러내지 않고 진실을 알아낼 때까지 물러서지 않기로 결심하고 집에 들어갔다. 당신을 찾아와서 무슨 기쁨을 얻었어요? 상훈이 날카로운 어조로 물었다. 서연은 침착함을 유지하며 가방에서 파일을 꺼내 그의 앞 테이블에 놓았다. 지수에 대해 이야기하고 그녀가 죽은 날 밤에 실제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야기하러 왔어요. 그녀가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말했다. 상훈은 경멸하는 표정으로 파일을 흘깃 보았다. 아직도 그걸 생각해? 지수는 죽었어, 서연아. 더 할 말이 없어. 지수는 제 친구일 뿐만 아니라 상훈이에요.
그녀는 제게 자매와 같았고 모든 진실을 알기 전까지는 쉬지 않을 거예요. 그녀는 파일을 열고 몇 가지 중요한 문서를 그에게 내밀며 대답했다. 이 기록들을 알아? 회사에서 거래한 내역이 어떤 여자의 이름으로 계좌로 넘어갔어. 바로 당신이 몇 년 동안 평행선을 달리며 살아온 여자 말이야. 상훈의 얼굴이 창백해졌지만 그는 침착함을 유지하려고 애썼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그는 말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약간 떨렸다. 거짓말하지 마, 상훈. 여기 모든 증거가 있어. 이 책, 숨겨진 계좌, 그 여자와 연결된 문서. 지수는 죽기 전에 이 모든 것을 발견했지? 그녀는 내가 뭘 하는지 알고 있었어. 그녀는 내가 두 번째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회사에서 돈을 훔쳤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 상우는 침묵 속에 증거를 응시하며 주먹을 꽉 쥐고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다. 서연은 그의 이마에 땀이 맺히기 시작하는 것을 알아챘다. 그녀의 말이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신호였다. 지수는 사고로 죽지 않았지. 서연이 그에게 다가가며 재촉했다. 그녀가 죽은 날 밤에 내가 그녀와 싸웠지. 그녀가 이 증거를 가지고 너에게 달려들었고, 너를 신고하겠다고 위협했고, 너는 그녀가 그렇게 하면 모든 게 끝날 거라는 걸 알았지. 서연은 그 무게가 공중에 떠 있는 것을 느꼈고, 매 순간마다 더 실체화되었다. 상우는 마침내 고개를 들어 그녀를 바라보았고, 그의 표정은 부정에서 패배와 절박함이 뒤섞인 표정으로 바뀌었다. 지수야. 그렇게 많이 조사하지 말았어야지. 그는 낮고 끊어진 어조로 중얼거렸다. 나는 그녀에게 더 이상 가지 말라고 설득하려고 노력했어. 나는 그녀에게 모든 것을 그대로 두는 것이 모두에게 더 나을 것이라고 말했어. 하지만 그녀는 듣지 않았어. 그녀는 직설적이었고, 나를 비난했고, 나를 거짓말쟁이라고 불렀어. 그날 밤 모든 것이 폭발했다. 상훈의 고백은 서연의 척추를 오싹하게 하는 차가움과 함께 계속 전개되었다. 그는 모든 단어, 모든 후회로 가득한 멈춤마다 지수의 죽음 뒤에 숨은 어둡고 불안한 진실을 밝혔다. 서연은 가방에 숨겨진 휴대전화가 그가 하는 모든 말을 기록하는 동안 간신히 중립적인 표정을 유지할 수 있었다. 그녀는 이 녹음이 정의를 실현하는 마지막 조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상훈이 그녀 주변에 엮어 놓은 거짓말과 배신의 그림자에서 지수를 해방하는 것이었다. 그날 밤 지수는 경로했어. 통제불능이었어. 그런 그녀를 본 적이 없었어. 상우는 슬픔과 후회가 섞인 말을 하며 인정했다. 횡령 혐의, 다른 가족, 한꺼번에 너무 많은 진실이었어. 그녀는 대답을 간청했고, 내가 그녀에게 모든 것을 말하라고 요구했어. 나는 그녀를 진정시키려고 노력했어. 그녀에게 말을 걸려고 했지만 그녀는 듣지 않았어. 그녀는 계속해서 나에게 소리를 질렀어. 서연은 그를 바라보며 모든 움직임, 고백 속에서 거짓말을 드러낼 수 있는 모든 디테일에 시선을 고정했다. 상우는 천천히 숨을 내쉬고 시선을 낮추었다. 마치 그의 말의 무게가 견딜 수 없을 만큼 무거운 듯했다. 우호적으로 해결하자고 제안했어요. 이 모든 건 우리끼리만 알고 그렇게 폭로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지수는 완고했어요. 그녀는 결과가 어떻든 나를 신고하겠다고 했어요. 상우는 잠시 말을 멈추고 그의 머릿속에 씁쓸한 기억이 떠올랐다. 그녀를 막을 수 없다는 건 알았지만
어떻게든 그녀를 진정시키려고 노력했어요. 그녀가 상황을 더 명확하게 볼 수 있도록요. 서연은 가슴에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걸 느꼈다. 그녀는 지수가 상훈에게 절대 굴복하지 않을 거라는 걸 알았다. 그녀는 그가 꾸며낸 속임수와 배신을 절대 받아들이지 않을 거였다. 지수는 항상 원칙을 지키는 여자였고, 상훈도 그걸 알고 있었다. 아마도 그래서 그는 더 어두운 방법을 택했을 것이다. 그날 밤, 나는 그녀에게 물 한 잔을 내밀었다. 그는 거의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그녀를 다치게 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저 그녀가 진정되기를 바랐을 뿐이에요. 그녀는 통제불능이었고, 저는 그녀를 편안하게 만들 수 있다면 우리가 더 합리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의 목소리는 더욱 낮아졌다. 물에 진정제를 조금 넣었어요. 그녀가 다음날 잠들고 명확하게 생각할 수 있도록요. 서연은 손으로 입을 가렸고 마음이 모든 단어를 처리하는 동안 반응하지 않으려고 노력했다. 지수는 의심 없이 물을 마셨다. 한때 사랑했던 남자를 믿었기 때문이다. 서연은 지수가 마지막 순간에 자신이 신뢰했던 사람에게 혼란스러워하고 배신당하는 모습을 생각하며 혐오감과 슬픔이 뒤섞인 감정을 느꼈다. 지수는 얼마 지나지 않아 집을 나갔어요. 너무 화가 나서 제가 그녀를 막는 생각도 하지 못했고, 진정제 휴가로 운전하는 위험에 대해서도 생각하지 못했어요. 상훈은 이제 속삭임이 되었고, 죄책감이 가득했다. 지수가 운전대에서 졸았어. 그리고 그녀의 목숨을 앗아간 사고를 일으켰어. 서연은 시선을 그에게 고정한 채 그의 어조의 미묘한 차이, 그의 손의 가벼운 떨림을 알아챘다. 상훈은 마치 통제할 수 없는 사고인 것처럼 말하며 자신의 책임을 최소화하려 했다. 하지만 서연은 진실을 알고 있었다. 그는 지수를 조종했다. 그리고 이제 그는 자신의 행동의 현실을 마주해야 했다. 상훈, 내가 무슨 짓을 했는지 알아. 서연은 목소리에 담긴 혐오감을 숨기지 않고 중얼거렸다. 지수는 너를 믿었어. 그리고 너는 그녀를 가장 비겁한 방식으로 배신했어. 상훈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서연의 눈에 비치는 경멸을 참을 수 없어서 그저 시선을 돌렸다. 지수는 죽었어, 상훈아. 그리고 이제 내 딸들은 내 이기적인 결정 때문에 어머니를 잃었어. 이건 내가 고치거나 정당화할 수 없는 일이야. 서연은 계속해서 억눌린 분노가 눈물로 바뀌는 것을 느꼈다. 그들은 진실을 알아야 내가 모든 것을 다 잃더라도 말이야. 상훈이 대답하기도 전에 서연은 가방을 챙겨 녹음이 손상되지 않았는지 확인했다. 그녀의 일은 끝났다. 상훈이 고백한 모든 말은 정의를 구하는 데 쓰일 것이다. 지수가 편히 쉴 수 있도록, 그리고 그녀의 딸들이 그들의 어머니가 단순히 사고의 희생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상훈의 집을 나서면서 서연은 자신의 사명이 완수되었다는 것을 느꼈지만 이 진실이 지혜와 혜진에게 가져올 피할 수 없는 결과에 대한 깊은 슬픔도 느꼈다. 그녀는 진실이 고통스럽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소녀들은 그것을 알 권리가 있었다. 심지어 그것이 아버지를 잃는다는 것을 의미하더라도 말이다. 다음 날, 서연은 경찰서로 곧장 가서 녹음 파일과 그녀가 수집한 사기 증거가 담긴 전체 파일을 제출했습니다. 그녀는 상훈이 지수가 집을 나서기 전에 투여한 물질에 대한 자백을 포함하여 모든 세부 사항을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주의 깊게 경청하고 증거를 검토한 후 상훈을 과실치사와 횡령 혐의로 체포했습니다.
며칠 후 상훈의 체포 소식이 언론에 퍼졌습니다.